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노하우 161번째 시간 앤소니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명도의 방법에 대해 계속 강의할 텐데요. 예전에 경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권리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리분석을 사람들이 잘하게 되고 그와 관련한 많은 경매 정보 사이트들이 생긴 요즘에는 명도의 방법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죠. 권리분석이 낙찰 전에 중요하다면 낙찰 후에는 명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명도의 보조 수단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점유정 금지 가처분을 하거나 배당금을 감류하거나 또는 각서를 받는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인도명령이나 협의하는 것과 병행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같이 배워보시죠. 명도의 수단은 앞의 시간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죠. 명도의 방법은 당연히 협의해서 결정하는 방법이 있겠고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하는 방법, 아예 인도명령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실제 기각이 되었을 때는 명도 소송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명도를 하는 본격적인 방법이죠. 대화를 해서 풀어가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만 대화라는 것이 그것은 내 욕심이고 결론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도명령을 해서 집행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또 하나 이렇게 본격적인 명도의 방법에 대한 보조수단이 많이 있습니다. 보조수단은 협의를 잘하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인도명령이 됐지만 집행하기 전에 집행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을 압력을 넣는 수단으로서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내용증명 그리고 상대방 점유자를 묶어두는 역할을 하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그리고 상대방의 임차인 같은 경우 배당금이 있죠. 그 배당금을 감류해서 청구하는 방법 또는 협의 때 각서를 받고 각서대로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이런 여러 가지 보조의 방법이 있는데 인도명령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명도소송은 소송이니까 본격적인 내용은 여기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조수단을 어떻게 이 설득 협의하는 쪽이나 인도명령 할 때 이 보조수단을 어떻게 활용해서 명도를 잘 이끌어낼 건가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죠. 항상 협의할 때도 인도명령과 병행을 해야 될 테고 그리고 인도명령이나 협의를 하더라도 이렇게 내용증명이나 가처분, 감류 이런 쪽을 같이 병행해서 다각도로 압력을 넣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빠른 시간 내에 명도가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내용증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까요? 내용증명은 종전에 한번 그 용어 설명을 하면서 이 법적인 효력이나 형식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명도와 관련해서 내용증명을 어떤 쪽으로 할 건가 그 내용증명의 내용을 어떻게 써서 상대방에게 보낼 건가 그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가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합법적인 소유자죠. 그러니까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점유할 권리가 더 이상 없으니까 비껴달라는 건데 나의 권리, 낙찰자의 권리를 상대방에게 분명히 부각시켜야 됩니다. 합법적인 소유자다. 그리고 상대방이 만약에 채무자라면 지금 빨리 비껴줘야 되는 것이고 임차인이라면 배당일 이후부터는 당신은 점유할 권리가 없다라는 것을 그걸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권리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임차인 같은 경우에 나가지 않을 경우 배당일 이후에 배당을 받는 시점 이후로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다. 낙찰자는 임대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인도명령 신청에 의해서 강제로 집행하겠다. 집달리를 불러서 꺼집어내겠다는 뜻이죠. 이렇게 임대료를 청구하거나 강제 집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임차인의 배당금을 감류해서 받아내겠다. 그래서 배당금을 감류해서 받아내겠다. 법적인 모든 비용이나 손해배상까지 모두 청구하겠다. 자, 이러한 내용을 내용 증명에다 넣으면 좋겠죠. 특히 임대료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감정가를 시세로 보고 감정가의 연 20%를 나는 청구하겠다. 물론 이것이 좀 과다하고 나중에 설사 감류로 간다 하더라도 이걸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만 20% 청구한다는 것이 나름대로 또 근거가 있는 것이니까 감정가 20%를 12달로 나눠서 월 청구하겠다 그러면 실제 그것은 임차인에게 아주 큰 부담이죠. 저는 이러한 내용을 반드시 내용 증명에다가 기재를 합니다. 자, 내용 증명은 그 형식을 갖춰야 되겠죠. 물론 협의를 먼저 거치고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되겠죠. 내용 증명을 협의도 없이 아무런 대화도 없는 상태에서 내용 증명부터 불쑥 내민다 그러면 서로 감정이 생겨서 쉽게 끝날 일도 끝나지 않을 수도 있죠. 적절하게 대화를 먼저 시작하고 인도명령도 신청하면서 내용 증명을 적당한 시점에 보내셔야 될 걸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조의 수단으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은 인도명령이 나왔는데 인도명령을 집행하러 현장을 가보니까 그 상대방이 바뀌어져 있다면 인도명령의 집행이 안 됩니다.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인도명령 대상의 승계자라 그러면 승계집행문에 의해서 집행하면 될 테고 전혀 제3자가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새롭게 인도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상대방은 자꾸 다른 사람이 점유하는 것처럼 해서 시간을 끌고 애를 먹이려고 듭니다. 이것을 차단하는 것이 가처분이죠. 현재 점유하고 있는 내용을 더 이상 바꾸지 말라.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집행하러 가서 점유자의 그 주택 건물 안에 집행문을 붙이니까 압력의 수단으로서는 아주 대단한 효력이 있습니다. 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신분을 밝히기가 어려울 때 기록상에도 나타나지 않고 낙찰자가 찾아갔을 때 대화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이렇게 집행을 해서 가처분 집행을 해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신분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알아낸 내용으로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거죠. 보통은 임차인이 점유하고 이 임차인이 배당을 받는 사람이라면 굳이 이 사람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점유를 바꾸거나 하지는 않겠죠.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은 큰 상가나 공장 이렇게 좀 명도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경우 또는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으면서 낙찰자를 애를 먹일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그때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 배당금을 감류하는 것은 이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감류 자체가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에 감류를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고요. 또 그 이유가 뚜렷해야 되는데 감류한 다음에 이것을 돈을 또 실제 받아내기 위해서는 소송을 거쳐야 하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절차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임차인의 배당금을 감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로 내용 증명에 이러한 배당금을 감류해서 당신의 배당금을 감류해서 내가 손해본 것을 받아내겠다라는 것을 밝힐 뿐이지 실제 감류하고 최종적으로 배당금을 받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물론 아주 큰 건물에
오랫동안 애를 먹이고 그리고 반드시 손해배상이나 임대료를 청구해야 할 그럴 상황이라면 배당금을 가압류하거나 아니면 그 점유자의 다른 재산을 가압류해서 손해를 보전해야 되겠죠. 이외에 명도의 보조수단으로서는 각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각서는 협의할 때 협의에 대해서 분명히 해두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사 날짜를 어떻게 잡고 이사 가기 전에 공과금을 제때 납부를 하고 혹 이사 갈 때 물건을 두고 가면 그것은 내가 임의로 처분하겠다. 그리고 깨끗이 하고 가겠다. 이런 정도 여러 가지를 받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이 각서는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구두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문서화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상대방에게 독촉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걸로 봅니다. 주거 건물 같은 경우 전기나 수도, 그 다음에 가스를 차단해서 명도를 좀 더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은 전기, 수도 같은 경우는 내가 하고자 하는 그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 아파트 관리소에서 낙찰자 소유자의 요구라면 전기를 끊겠다, 수도를 끊겠다 할 때도 있지만 또 이것은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죠. 전기회사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게 되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사실은 유용한 압력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쪽으로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파트 관리소나 한전을 방문하셔서 여러분들의 이 권리를 당당히 주장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명도의 보조적인 수단에 대해서 실제 사례와 사례 적용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료를 같이 보실까요? 경기도 화성시의 아파트가 14개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임대 아파트인데요. 이것은 2007년도 5월이니까 임차인의 우선 매수권이 행사를 할 수 있을 때였는데 그 당시 임차인들이 일부만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고 일부는 행사하지 않았던 그런 사건입니다. 아래쪽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보통의 평범한 물건이고요. 임차인은 대항력은 없지만 3,920만 원의 임대 아파트 임차인으로 들어와 있었죠. 이것이 낙찰되면 임차인도 전액 배당을 받습니다. 제가 이미 그 전에 2년 전에 이 사건을 다뤄봤기 때문에 임차인이 배당받는 것은 문제가 전혀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자신은 집이 있으니까 굳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낙찰을 받고 제때 이사를 안 가려고 그러네요. 이사를 제때 가야 저도 여기서 낙찰자도 들어가서 살든지 다시 임대를 놓든지 처분하든지 할 수 있는데 제때를 이사를 가지 않으려고 그래서 제가 내용 증명을 보낸 자료입니다. 소유자가 됐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2007년 낙찰되고 대략 한 달 이후에 배당이 될 테니까 아마도 전액 배당 받을 가능성이 큰데 임차인은 배당일까지만 점유할 권리가 있고 배당일 이후에는 이사를 가셔야 한다. 그래서 만약에 그 이전에 협의해서 협의가 되면 다행이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배당일로부터 감정가 1억 2,500의 20% 이렇게 계산한 금액 월 200여만 원의 임대료를 청구하겠다. 그리고 인도명령해서 강제 집행할 수도 있고 이러한 비용조차 당신의 배당금에서 감유해서 받아내겠다. 법적 비용까지 모두 받아내겠다. 그러니까 제때 나와 협의해라. 결국 제때 나가라는 얘기죠. 또 하나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가 없으면 법원의 배당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내용까지 일깨워줬습니다. 처음에는 좀 약속도 하고 미루기도 했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좀 더 시간을 달라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은 상대방에게 아주 압력의 수단으로서는 아주 좋은 거죠. 물론 인도명령도 신청을 했었습니다. 미리. 인도명령도 신청하고 내용 증명도 받고 그 내용 증명 중에 가장 무서운 거는 월세를 청구하겠다는 내용, 그리고 배당금을 압류하겠다는 내용, 그리고 집행할 수도 있다는 이런 내용이죠. 결국 임차인은 대화를 다시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물론 조금 더 시간을 주기는 했었으나 어렵지 않게 명도를 결론을 내린 거죠. 이렇게 내용 증명은 특히 배당을 받을 임차인에게 아주 유용하다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각서입니다. 위의 사건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간혹 서로 명도에 대해서 이사가기로 합의가 됐을 경우에도 그것을 구두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저는 가끔 각서를 받습니다. 물론 당연히 점유자, 임차인이나 채무자가 되겠죠. 언제까지 비껴주고 공과금을 깨끗이 정리하고 관리비가 있다면 역시 관리비도 부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명도 확인서를 미리 주거나 내가 어떤 유리한 조건을 양보를 할 경우에는 열쇠를 미리 받아놓기도 하죠. 열쇠를 받아놓는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죠. 상대방이 낙찰자에게 열쇠를 줬다는 것은 내가 들어가도 좋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니까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면 열쇠를 나한테 맡겨라. 물론 약속한 기간까지 내가 들어가지는 않겠다. 이런 정도로 약속을 하고 저는 열쇠를 자주 받았었습니다. 이사갈 때 폐기물 깨끗하게 정리하고 혹 가재 도구가 있다면 내가 버려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 정도. 물론 더 좋은 내용이 있다면 여러분이 적당히 더 추가해서 적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을 받으면 나중에 딴소리를 안 하게 되겠죠. 다음 사건을 볼까요? 이전에 한 분 사례로 말씀드린 거죠. 여주에 공장이 경매로 나왔고 유치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제 고객이 낙찰받고 이것을 인도명령에 의해서 해결했던 사건인데 그때 좀 길게 오랫동안 명도를 위해서 처리를 했던 그 과정을 한 번 더 간단히 살펴볼까 합니다. 그때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이것은 공장입니다. 공장의 점유자는 소유자는 계속 공장을 가동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시간을 끌려고 할 가능성이 커서 저는 가처분을 신청한 거죠. 이 가처분은 점유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게, 그래서 인도명령을 나중에 집행하기 쉽게, 그리고 가처분 집행문을 공장의 입구 쪽에 붙여놓으니까 역시 이 압력의 수단으로서는 좋은 거죠.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 않고 가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 비용은 물론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1, 2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죠. 저번에도 설명을 역시 드렸습니다만 가처분 집행하러 갈 때 기계나 내 소유인 그 안의 여러 가지 집기, 기계, 기구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을 붙여놓으면 역시 이 압력의 수단이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인도명령 신청할 때 유치권자가 허위라는 것을 입증해서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결국 인도명령이 인용 판결이 났죠. 이것이 인도명령을 신청을 하고 심리를 하고 결국 인용이 결정난 그러한 법원의 기록입니다.
그 이후에 이것이 어떻게 해결됐는지에 대해서 다시 좀 더 말씀을 드리죠. 인도명령이 결정이 났으니까 당연히 낙찰자에게 인도명령이 결정문이 올 테고 상대방 채무자 유치권자에게도 이 결정문이 가게 되죠. 이것이 결정문의 양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인도명령 결정이 나면 상대방에게 인도명령은 도달이 되어야만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인도명령이 송달됐다는 증명이나 그리고 인도명령을 집행하기 위해서 집행문을 부여 신청을 해서 이것이 신청서가 법원에서 결정이 나면 집행관 사무실에 이것을 제출하는 거죠. 집행관 사무실에 제출해서 집행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위에서 받았던 집행문 부여를 하고 집행관 사무실에 가서 이러한 내용을 집행을 신청하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에 법원의 집행관 사무실에서 계산한 금액을 예납하게 됩니다. 종전에 말씀드렸지만 집행하기 전에 이렇게 미리 예납을 하는데 집행을 끝내 하지 않고 이것이 협의해서 이사를 가게 되면 이 비용은 다시 돌려받는 것이니까 여러분은 강제집행 신청을 빨리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사건이 일단 인도명령이 결정이 났었는데 인도명령이 결정난 것에 대해서 유치권자가 항고를 했었습니다. 항고를 하면 대법원까지 결국 2심과 3심, 대법원까지 재항고까지 했었는데요. 이렇게 항고를 한다고 해도 낙찰자가 인도명령 결정이 나면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고가 강제집행을 저지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항고권자는 강제집행에 대해서 별도로 또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정지 신청에 대해서 보통 법원에서는 낙찰자인 강제 인도명령 결정을 받은 낙찰자가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공탁하라고 공탁을 명하게 되죠. 공탁을 현금 공탁의 원칙인데 공탁을 하고 정지를 신청했다가 나중에 이것이 인도명령에 대한 항고가 끝이 나면 그때는 이제 또 본격적으로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인도명령이 나오면 항고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가끔은 나옵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항고와 집행하는 것은 별개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하고 강제 집행을 스톱시키려면 일단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사건을 말씀드릴까요? 서울시 부암동에 빌라가 경매로 나왔는데요. 3억 천짜리가 2억 3,800에 낙찰이 되었고요. 이것이 좀 저렴하게 낙찰이 되었는데 그것은 유치권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낙찰자는 이 유치권이 허위인 것을 밝혀내고 인도명령을 신청을 하죠. 좀 전에 보셨던 그 낙찰자가 조 씨입니다. 그래서 조 씨가 인도명령을 신청했고 최종적으로는 인도명령의 인용결정이 났습니다. 인용결정에 대해서 상대방, 그러니까 유치권자죠. 유치권자의 대리인이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인도명령에서 집행을 할 수가 있고 이 집행조차 스톱을 시키려면 별도로 인도명령 정지 신청을 해야 하고 이 정지 신청에는 법원에서 공탁을 명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음 사건을 보겠습니다. 경남 밀양시에
걸린 주택이 경매로 나왔네요. 4억 7,300짜리가 3억 8천 정도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아래쪽에 오늘은 명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건물 등기부를 보면 2002년도에 건저당이 있고 내용은 별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임차인 중에서는 배 씨가 대항력이 있네요. 99년에 사업자 등록을 했고 건저당은 2002년 11월이니까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죠. 그리고 3천에 60이면 9천만 원이니까 환산보증금이 상한선에 못 미칩니다. 그대로 대항력이 있죠. 확정일자도 2002년 10월입니다. 사업자 등록과 확정일 모두 건저당보다 빠르니까 결국 우선 변제권에 의해서 전액 배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상가 임차인은 이 배당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물론 배당도 받아야겠지만 여태까지 해오던 영업, 장사를 결국은 멈춰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사를 가려 하지 않죠. 낙찰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칼자루를 쥐고 있습니다. 비껴줘야 될 상황이죠. 그런데 안 비껴주면 결국은 아까 우리가 배웠던 내용 증명을, 물론 협의를 해서 재계약을 유도하는 것도 좋고 재계약이 원만치 않으면 인도명령에 의해서 결국은 강제 집행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 전에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여러 가지 압력의 수단을 할 수가 있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인도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배당을 받는 것으로 확정이 된 이후부터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전액 배당 받는 걸로 확정되었다면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고 낙찰자는 이 사람을 내보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사건을 말씀드리죠. 부산시에 조그만 빌라가, 조그만하지는 않네요. 큰 빌라가 경매가 나왔습니다. 감정가 1억 8천이고 1억 6천에 낙찰이 되었네요. 자, 등기부를 잠깐 볼까요? 등기부를 보면 2002년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은행에 대출을 받았고 등기부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위에 임차인을 보니까 경매가 개시되기 직전에 소액 임차인이 들어와 있네요. 실제 여기 낙찰자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이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문도 안 열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낙찰자일 때도 그럴 경우가 앞으로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내보내고 안에 내부는 어떻게 알아볼 건가? 소액 배당 받느냐 안 받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소액 배당에 대해서 은행에서 배당 이의가 들어올 가능성도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빨리 인도명령 신청하는 것이 좋죠. 배당 이의가 들어오더라도 인도명령이 결정나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배당일 전에 인도명령이 결정나지는 않으니까 미리 빨리 신청하는 게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안에 내부를 보거나 이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서 실제 집행관과 함께 여기를 들어가 보는 거죠. 집행관과 가기 전에 대화에 의해서 문을 열 수 있거나 대화가 가능하다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배당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고 오랫동안 시간을 끌 가능성이 있다면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해서 문을 열어보고 내부도 확인하고 또 대화의 시간도 갖는 것이 오랫동안 애를 먹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건을 말씀드리죠. 전남 고흥군의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네요. 감정가는 3,800이고요. 낙찰가는 1,900까지 떨어졌습니다. 등기부상에 97년도에 건저당이 있고 그 이후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임차인에 대한 기록은 없이 전입한 주민등록이 나와 있네요. 실제 이 김 씨가 소유자 김 씨하고 어떤 관계인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만약에 낙찰받고 소유자 채무자가 없고 이 누군지 모르는 이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다면 역시 앞의 사건처럼 이 사람은 전혀 배당은 없죠. 그렇다면 일단 대화를 시도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든 설득을 해야 될 테고 설득이 되지 않거나 문을 열어 안 준다면 역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하고 인도명령도 빨리 신청을 해야 되겠죠. 대금 납부와 동시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은 대화가 된다면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이 사람은 배당이 전혀 없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채무자 집주인과 가까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채무자 집주인이 이 사람을 이용해서 시간을 오래 끌려고 할 수도 있다면 그때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는 것이 명도를 빨리 해결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다음 사건을 볼까요? 보통 평수의 아파트고요. 2006년에 8,300에 감정되고 7,900만 원 정도에 낙찰된 사건입니다. 등기부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소유자와 건저당, 임차인이 임차권 설정하고 임차인이 경매를 설정했고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임차인이 대항력 있고 확정도 빠릅니다. 그럼 1순위 배당이죠.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그걸 그대로 두지 않고 누군가가 들어와서 점유 중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임차인은 전액 배당받고 이사를 갈 텐데 이 점유 중인 사람을 어떻게 내보낼 건가? 만약에 임차인이 이 사람을 넣어놨다면 임차인이 배당을 못 받게 하면 되겠지만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하고 이사를 갔다라면 낙찰자가 이것은 별도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현장을 찾아가서 누구냐 일단 누군지를 알아봐야 할 거고요. 누군지를 알 수 없다 대화가 안 된다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불법으로 내 집에 들어와 있다. 낙찰받고 대금 납부한 이유라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서 가처분 집행을 하러 가서 점유 내용이나 실제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겠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입찰할 때 이 사람이 애를 먹일 가능성을 미리 생각을 해야 합니다. 대화를 해보고 내보내는 게 문제가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사비를 줘야 될 때도 있지만 만약에 대화가 되지 않고 누군지도 모르고 길게 간다면 충분히 그 비용, 그러한 가능성을 고려한 입찰가로 입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위쪽에 임차인만 본다면 아주 쉬운 물건이지만 이 아래쪽에 이러한 내용, 성명미상의 누군가가 점유하고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간과했다가는 쉽게 생각하셨다가는 오랫동안 애를 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명도는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시기 전까지 언제 이사 갈 건지 혹 재계약을 할 건지 또는 낙찰자가 인도명령 신청을 해야 될 건지를 빨리 확정 짓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는 협상과 인도명령 그리고 내용증명 등 여러 가지 수단을 병행해서 행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